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 중 하나인 퓨리오사 AI 인수에 나섰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겁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먼저 이 퓨리오사 AI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일단 퓨리오사 AI는 2017년에 설립된 국내 AI 칩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창업자는 백준호 CEO인데요. 이 백 CEO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AMD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백 대표는 AI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이 AI 칩 제작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해야겠다는 목표로 창업을 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양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스타트업이 이걸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AI 반도체는 새로운 분야인 만큼 기존 반도체 개발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퓨리오사 AI가 만드는 AI 칩은 엔비디아가 주로 만드는 GPU가 아닌 이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입니다. GPU는 범용성은 넓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어서 네. 결과물 대비해서 좀 전력 소비가 많고 또 단가도 비싼 편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전력을 많이 쓰지 않고도 초고성능을 보이는 이 AI 칩 개발에 효율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메타가 왜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결국 앞서 본 것처럼 다른 빅테크들처럼 비싼 엔비디아 대신 좀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추고 조금 더 싸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메타도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GPU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물량을 제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엔비디아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메타가 자체 AI 칩 개발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 네. 최근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를 찾다가 이 퓨리오사 AI가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기술을 사자,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건 전 세계 수많은 반도체 설계 기업 가운데 메타가 왜 퓨리오사 AI를 선택했느냐입니다. 퓨리오사 AI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만한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퓨리오사 AI는 수년 전에 이미 글로벌에서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와 스타트업 또 학계 등이 참여하는 ML 커먼즈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아시아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또 ML 커먼즈가 개최하는 인공지능 성능 시험인 ML 퍼프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학습 속도 같은 걸 보여주는 일종의 경쟁 테스트인데 네. 2021년에 이미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성능을 당시에 보였습니다. 네. 이 테스트에는 구글이나 인텔 또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참가했는데 이때부터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퓨리오사 AI가 보유한 이 칩은 워보이 또 레니게이드라는 두 개가 있는데 지난해 출시된 레니게이드의 성능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타의 대표적인 언어 모델인 라마 3 버전에 적용을 했을 때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효율성이 1.67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 챗 GPT J 버전에서도 H100보다 2배 이상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AI 업계에서는 이 퓨리오사의 제품이 와트당 성능이 뛰어나서 전력 소모가 적고 또 수급도 안정적이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인수 금액이나 시기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백준호 대표와 임원진에게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네. 보통 해외 기업이 이렇게 인수를 타진하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좀 차단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퓨리오사 AI의 기업 가치가 약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 가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쓰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인수 금액이 1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는 일단 지난달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 우리 돈 무려 9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투자 금액이면 그중 일부를 기업 인수에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 데이터 센터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북미에서 사업이 잘 돼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데이터 센터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이미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고 수주 단계에 와 있고 수주 받은 것도 있고 많은 유명한 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한국 방문을 해서 저희 청주 공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자균 회장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과 관련한 성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 실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S일렉은 오는 2027년에는 북미에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도 배전반을 납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은 현재 3,50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약 7.6%가 전력 솔루션 부문으로 분석됩니다. 구 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 설립 움직임이 커지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결국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시장도 LS일렉트릭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주가는 12%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곳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삼성역 일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지정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하지만 투기 우려가 큰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동 은마 등 재건축 단지 1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불발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하시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과 송파 지역의 집값이 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이 올해 국내에 119조 원을 투자합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이 투자를 줄이기보다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오늘 오후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올해 119조 원 상당의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투자 계획인 110조보다 8%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과 계엄 사태로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국내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업종별로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투자가 상당 부분이다 이런 네, 해석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0대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업종을 말하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순으로 크다고 전했습니다. 업종별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119조 원 중 반도체가 절반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차, 조선은 투자를 늘리겠지만 다른 업종들은 투자 자체를 주저하며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요.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합니다. 다만 2차 전지와 철강 등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투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국내 투자를 주도하면서 실제 투자 규모는 114조 원에 달했는데요. 당초 계획인 110조 원을 초과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미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PC와 모바일 수요 부진,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겪고 있고 철강 업계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수요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우리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수출 둔화는 불보듯 뻔하고요. 여기에 경제 심리 위축으로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를 늘릴 여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산업은행 조사 결과 국내 제조 대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0.9%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더 늘릴 경우 국내 설비 투자는 더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대신 이 정부와 국회가 지원을 해줘야 기업들이 좀 힘이 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수시설 투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오히려 이 투자를 많이 하는 이 대기업만 못 받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조위 조세 수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임투세 공제액 중 80%가 대기업 몫인 만큼 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야당이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극심한 업계 불황에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부 말을 믿고 이미 S-오일은 지난해 2조 원을 투자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 농심 등도 수천억 원씩 투자에 나섰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무산되면서 이젠 국내 대기업들은 9,300억 원가량을 고스란히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내에 지으려던 사업장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됐습니다. S-오일 관계자는 바이오 항공유 분야 투자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쉬울 따름이라며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글로벌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임투세 연장에 다시 한번 힘써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관세 전쟁 상황에서 전략적인 해외 투자도 필요하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투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입법, 자금, 통상 측면에서 돕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 수단인 AI 관련 투자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는 관세 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작동하는 가운데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종은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며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IPO 시장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IST 공모가보다 무려 2배가량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 중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주가 상승률 1위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본업 성장성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는 고객군이 제한돼 있는데 IST의 경우 고객군이 다양하다는 점을 안정적으로 봤고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치와 수소 생산 기술 등을 확보했다는 점도 중장기 성장성에 높게 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IST 지난해 상장에 도전했다 철회한 뒤 이번에 재도전한 건데요. 기술 특례로 상장한 만큼 향후 실적 중요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회사 측에서 실적 전망치 3개년 연속 소폭 낮췄다는 점 투자 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MSCI가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를 제외했다고 밝혔죠. 보통 편출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자리는 채우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자 편입 없이 편출만 무더기로 발생한 겁니다. 이 종목들 지수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간 지수를 추정해왔던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빠질 전망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특히 크게 타격을 받을까요? 예상 매도액은 삼성 E&A, LNF, GS 순으로 가장 많고요. 거래대금 대비 수급 타격은 LG 화학우와 넷마블, GS 순으로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건 발표됐으니까 다음 정기 리뷰인 5월엔 어떤 종목들 편입될까 예상해보고 싶은 분들도 많죠. 물론 임박해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까진 증권가에서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한화시스템, 두산 LIG 넥스원 등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K방산 수출이 240억 달러, 우리 돈 약 35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 첨단 소재를 국산화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산인사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네. 먼저 최근 들어서 방산업계에서 이 첨단 소재가 이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첨단 소재가 K방산 수출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무기를 사는 국가에서 파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무기 체계를 만들 만큼 기술력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무기에 쓰이는 부품과 장비는 대부분 국산화가 됐지만 소재의 경우 여전히 미국과 유럽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기를 제작할 때 외국산 소재를 특정 이상 사용하게 되면요. 법령에 따라서 해당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중동이나 또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면 미국과 유럽이 발목을 잡았던 이유였고요. 네. 실제로 부품을 보시면요. 오늘 소식이 또 들려왔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인데 그간 외국 엔진을 면허 생산해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중동국 같은 곳에는 수출이 제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00여 개의 엔진 부품들을 국산화하면서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됐고 수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뭐 방산 수출을 아무리 해도 이 소재를 사다 쓰면 이 수익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소재 국산화가 중요하고 꼭 필요해 보이는데 뭐 정부도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7년까지 주요 국방 전략 기술 10개를 선정하고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정은 이제 10개 저희 국방 전략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딱 첨단 소재 그리고 인공지능 우주 세 가지를 콕 집으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소재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2년간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주간 주최로 K방산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주요 안건은 역시 소재 국산화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섰던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철강과 합금 그리고 금속 소재와 또 비금속 소재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성된 방산 핵심 소재들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교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이 끊기면 생산 지체 또 납기 지연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수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무기의 핵심이 되는 이 첨단 소재들을 국산화하면 뭐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네. 이 국내에서는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먼저 탄소 섬유를 만드는 HGS 효성 첨단 소재가 대표적입니다. 탄소 섬유는요, 철강 무게의 4분의 1에 불과한데 철강 강도의 10배나 달합니다. 네. 때문에 방산에서는 총탄을 방어하는 방탄복에 쓰이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탄소 섬유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현재 연간 생산량이 9,000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규제품으로 지정 및 관리됐을 만큼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고요. 네. 여전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섬유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우주 항공용의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탄소 섬유는 세계적인 우주 항공 제조사들의 위성과 발사체, 또 항공기의 동체 등에 쓰이는데 모두 고부가 가치의 제품입니다. 또한 우주 항공용 탄소 섬유는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비중이 15%에 불과한데요. 금액을 보면은 30%를 웃돌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차나 자주포 등을 만들 때 철강제도 많이 쓰이는데 뭐 네. 눈에 띄는 이 철강 회사는 있습니까? 세아그룹이 이제 세아특수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세아특수강이 방산 첨단 소재 분야에서만큼은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아그룹은 10년 전 2015년에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해서 세아특수강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네. 현재 고부가 가치 철강제인 특수합금을 주력으로 생산 중인데 특수합금은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철과 합금을 혼합한 특수합금은 고온과 이 고절하는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기계 성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아특수강은 최근 들어서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와 미국의 연산 6,000톤 규모의 특수합금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안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아특수강은 현재 스페이스X, 또 보잉,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우주항공과 방산업체와 공급 및 납품을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항은 세아 창원특수강 사장을 제가 지난 철강협회 신년사 때 만났는데 이 사장도 내년쯤이면 계약이 체결될 거고 실적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